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빨리 회복되는가 싶었던 국내 금융시장.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금통위, 이달 말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전망도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불안한 환율 움직임이 또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황 점검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윤여삼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허 의원님 반갑습니다. 신영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이시죠, 김학준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참 반가운 서로 얼굴들이시고 저 또한 반가운 패널분들이신데 오늘 워낙에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던 월요일쯤에 기획했던 내용은 우리 증시를 한번 보면서 조금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특히 반도체주가 잘 나가고 있고 한데 이 양극화에서 조금 이제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우리한테는 테슬라 같은 주식 없나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싶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작년에는 거의 월 2회, 3회를 갖다가 미중 무역 전쟁 타령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그런데 먼저 센터장님. 네. 코스피가 목요일 날 이제 14포인트 정도 남짓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던 뉴스에 비하면 그래도 잘 버틴 셈 아닙니까, 지수는? 네, 주가 지수는 그래도 2,200 언저리 버티고 있는데요. 네. 환율이 좀 원화가 좀 약해진 게 조금 불길하고요. 불길하고. 근데 이게 참 보면 이 금융시장이 전염병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제 과거의 경험칙을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네. 별일이 없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질병이든지 극복이 됐다라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그러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1월 말 2월 초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뒤늦게 조금 나쁜 뉴스들이 나오니까 네.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을 하는 것다. 허 의원님 보시기에 오늘 시장에 좀 특이사항이라 하실 만한 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거에 이제 연결을 짓다 보면은 중국 시장은 그래도 그러니까요. 또 생각보다 또 좀 강했었고요. 네. 이제 저희 시장은 계속 좀 약하다가 중국 시장 보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들이 계속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대비로 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지금 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채권 시장도 지금 분주하죠. 네, 연초에 그래도 글로벌 금리, 미국 금리가 1% 후반대에서 1.5%까지 낙폭을 키운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조금 그래도 한국 경제가 바닥은 통과한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 권역들 금리 안전 선호 때문에 빠진 것 때문에 덜 빠졌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네. 오늘도 반응 굉장히 격렬했고 최근에 채권 시장 강세를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적극적으로 채권 안 사는 편이었고 네.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이용해서 채권을 굉장히 강하게 모아왔는데 네. 오늘도 오늘도 뉴스 뜨자마자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또 채권 시장 굉장히 강세를 가서 오늘 국고 3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1.24로 현 기준금리 1.25보다 이제 인하는 거의 뭐 또 100% 이상 반영하고 내려왔습니다. 허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목요일 날 장세에서 제일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중국 증시는 사실 날아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또 갑자기 확진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평소에 1,000명 넘는 단위로 나오다가 오늘 뭐 한 300명 그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한 명 나오고 중국은 지금 통계가 아니 자꾸 이렇게 게임 중에 룰이 바뀌듯이 왜 이렇게 통계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이번에는 또 어떤 논리로 확진자가 확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윤 반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뭐 일단은 초기에는 이제 확실하게 키트를 통해서 확진 검사 받은 사람들 위주로 통계를 하다가 네. 그걸로 이제 워낙 중국이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이 검사 같은 것까지 확대해서 뭐 핵산 검출식 방식으로 조정하면서 한 번 이제 확진자 수가 하루 단위로 15,000명이 급증하는 네. 그 데이터가 나오면서 근데 그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미 검사 쪽에서 이제 잡고 있던 통계까지 반영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늘어난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좀 정점을 치고 줄지 않을까 하면서 줄여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 간이 검사했던 그 핵산 검사자들을 또 제외시켰어요. 그래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키트로는 검사했던 사람 수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는 뭐 그것도 약간의 호재였던 것 같긴 한데 혹자는 또 역으로 또 해석하는 거죠. 그쪽 간이 검사 쪽에서는 또 너무 또 통제가 안 될 정도 또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통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심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시장 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쨌거나 지금 방역 체계가 조금 뭐랄까요 무너졌다고 할까 또 뚫렸다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우리 경기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금 뭡니까 우리 무디스가 한국 중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2.1에서 1.9%로 중국은 5.8에서 5.2%로 뭐 중국은 4%까지 아니 근데 지금 1월 말부터 해서 1월 말 춘절도 있었고 2월 지금 거의 한 달 거의 뭐 서 있다시피 한데 이 와중에도 성장이 된다고 보세요, 센터장님? 글쎄요. 지금은 좀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퍼진 후에 네. 1분기가 좀 타격을 받더라도 네. 이게 조기 수습이 되면 그래도 작년 말에 예측했던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저희도 성장률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중후장대형 산업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는 공장이 쉬어버리게 되면 타격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일주일 조업 중단하면 네. 매출은 한 2% 정도 연간 줄어드는데요. 뭐 일주일 쉬면 한 52주 치면 그러네요. 그 정도 그냥 주는 건데 영업이익은 뭐 한 7, 8% 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장은 쉬어도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는 나가니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같은 이런 구조는 그런 산업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뭐 조금 더 엄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성장률이 개선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였는데 작년보다 성장률이 GDP 기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요즘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일단 1분기는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4분기가 네. 워낙 정부가 재정을 써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재정의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일단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았는데 뭐 소비나 이런 것들 좀 안 좋을 걸로 보여서 조금 숫자가 조금 험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험하게 생각이 나올 수 듭니다. 있다. 어떻게 허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춘절 이후에 한 2주, 3주째 지금 네.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네,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약간 그 확진자 수가 줄면서
다시 이제 농민공들이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귀성을 하면서 일자리로 들어가서 지금 중국에 있는 뉴스들 이렇게 살펴보면 가동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올라왔다. 네, 그 올라왔습니다. 정도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 3월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그래도 제대로 공장이 좀 돌아갈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뭐 한 분기가 뭐 한 14주, 뭐 13주 요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한 3, 4주를 공장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성장을 해도 지난 4분기 성장 대비 한 60, 70%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4%대 초반대 정도도 약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파트장님은 그동안에 지금 자군하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였어요. 이 와중에도.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다니셨어요? 일단 방금 얘기했던 이 전염병의 공포에 대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미국 내 감염이나 이런 게 통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는 뭐 민주당에서 블룸버그가 이제 또 대선 후보의 대항마로 올라올 정도로 미국 정치 이슈를 더 주목하고 있고 네. 미키티는 유동성은 지금 사실은 중국도 요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펀더멘탈 자체 실물 경제는 타격을 받지만 그에 걸맞게 또 이제 응급 조치로 중국도 뭐 1조 위안 이상의 단기 유동성에 또 지금 기준금리 일제 정책 금리들을 다 뭐 10bp 이상씩 낮춰주고 그리고 돈의 힘으로 받쳐주는데 그렇게 풀리는 유동성이 미국도 사실은 최근에 이 분위기 속에서도 레포 연준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RP라고 하는 네. 레포 시장의 그 부분도 좀 한도를 줄이겠다라고 오히려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돈의 힘이라든지 유동성의 힘이 좋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그리고 또 실제로 IT 기업들은 실적도 받쳐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동성의 수혜와 상대적으로 전염병의 공포는 좀 동떨어져 있고 일부 실물 경제에 받는 타격들은 주요국들이 지금 뿜어내고 있는 정책의 힘으로 사실은 데미지가 적지 않겠냐. 그리고 채권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작년에 무역 분쟁 한참 거론될 때 미국의 2년, 10년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까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도 장기 금리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스프레드가 주는가 봤더니 그래도 한 20bp 가까이 버퍼를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장단기 금리 차이 녹아 있는 심리론 중국도 심지어는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거든요. 네. 그런 유동성의 힘과 정책적인 안정감이 미국은 확실히 수혜를 보고 중국 증시도 이 바이러스 공포로 빠졌던 낙폭의 한 뭐 절반 아니 심지어는 막 지금 한 8할은 회복, 7할, 8할은 회복한 것 같은데요. 아니 춘절 이전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뭐 그 고점에서 네. 뭐 거의 뭐 한 1, 2% 정도 빠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0% 가까이 빠졌다가. 그럼 센터장님, 지금 윤 파트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어지간한 시황에서 다 얘기하는 중국 아니 미국 기업들 실적 다 예상치보다 좋고 예상보다 좋고 그리고 레포 시장을 통해서건 재정정권 매입을 통해서건 월 600억 불씩 이게 작년 9월부터 아닙니까? 네. 매달 600억 불씩 이렇게 막 풀려 나오는 돈들 다가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고물은 떨어질 텐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설명해 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겁없이 올라가는 시장. 근데 이제 뭐 한국 주식을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이익과 그 주가의 레벨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도 싸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도 예, 싸지 예를 않다. 들면은 올해 기업이익이 작년보다 하이닉스 반도체만 하이닉스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00% 거의 증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보다 내년은 또 올해보다 거의 또 100% 가까이 증이익이 될 것 같아요. 어느 2년 연속 이익이요. 네. 근데 이제 2년 연속 그렇게 100% 가까이 증이익이 돼도 기업이익의 절대 레벨은 2018년보다 낮거든요. 절대 레벨은. 그런데 이제 주가는 그때보다 높아졌으니 아.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제 싸지는 않는데 근데 투자자들이 왜 이 비싼 반도체 주식을 사나 혹은 뭐 아마존 주식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반대편에 못 오른 것의 핸디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후장대형 산업이 될 거냐 이런 이제 우려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이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반대편 쪽으로 지금 이제 쏠림이 나타나는 게 전 지금의 어떤 소위 뭐 IT 양극화를 설명하는 저는 논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독주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미국이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예, 피해를 좀 덜 받는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자산을 선택할 때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 메릿을 보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뭘로 봐도 낮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동성의 쏠림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윤 파트장 의견에 또 부연을 하면 확실히 중앙은행 의존도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눈여겨본 지표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 밑으로 갔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아무리 그리스가 국가보다 안 난다고 하더라도 미국보다 그리스 정부의 차입 비용이 더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이제 그 좀 나쁘게 말하면 중앙은행 의존증이 너무 크고, 예, 작년에 사실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랐던 것도 재작년 말에 작년을 전망할 때 미국이 금리 3번 낮출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금리 낮추면서 자기들이 보험용이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인베스터들 사이에서는 이제 중앙 정책이 뭘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뒷배에 좀 있는 것 같고, 또 상대적인 비교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피해를 덜 보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센터장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권사에 센터장을 하십니까? 리서치 센터장을? 아니 이익이 2배 되고 내년에도 2배 될 것 같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걸 가지고, 그래도 절대 레벨은 몇 년 전보다 못하니 그런데 이게 주가는 더 결국 올라와 있고 이러면 제가 조금 이제 뭐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요즘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이 없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패러다임 바뀌었고, 사실 뭐 경험적으로 보면 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식의 생각이 주가가 언제 꺾일 거냐 이런 거를 뭐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싼 건 비싼 거고 싼 건 싼 건데 요즘은 투자자들이 그런 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아마존 같은 주식 많이 이제 개인 투자 가지고 사시는데,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아마존 PER이 몇 배쯤 돼요? 그러면 의외로 잘 몰라요. 뭐 촌스럽게 PER을 물어봐.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직관적으로는 과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얼마입니까 PER이? 아마존은? 지금 70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70배? 예. 테슬라보다는 그래도 양반이네요.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지금 그러면 같은 논리로 테슬라의 주가는 이익과 이렇게 비추어봐서 앞으로의 뭐 길이의 이익과 비추어봤을 때 허 의원님께서 테슬라는 요즘 핫한 종목이니까 미국에서 완전 어떻게 핫하죠.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른 거는 당연히 좀 비이성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분기 연속으로 이제 테슬라가 생산 그 목표했던 걸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중국의 기가 팩토리도 이제 제대로 돌아갔고, 네. 물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드디어 공장다운 공장, 그러니까 기업다운 기업으로 이제 좀 도약을 한 단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야구로 치면은 그냥 맨날 유망주였다가 이제 제대로 홈런을 한 방 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계속 마이너스였었잖아요. 네. 적자가 계속 네. 적자였다가, 근데 이제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달성을 할 텐데, 과거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지금이야 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아마존도 되게 적자 날 때가 있었고요. 애플도 IT 버블 이후에 맥킨토시나 아이팟 이전에는 되게 적자가 있었던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애플 PER이 100배였고요. 아마존이 2015년 프라임 서비스 하기 전에 PER이 한 700배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정당화 됐었냐면, 그 마이너스에 있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이제 플러스로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익을 축적해 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열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주지만, 기업 자체가 드디어 이제 기업다운 기업으로, 공장다운 공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애플이나 아마존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사실 좀 테슬라의 주가를 많이 좀 받쳐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보조 설명 간단하게 하면 네. 작년까지 테슬라가 안 된다고 또 봤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발행했던 채권 가격까지도 떨어지는 채권이
뭐 100만 원 원금짜리면 뭐 80, 7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 회사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그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는 여전히 지금 어느 애널리스트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은 뭐 400불대, 500불대 다 상향 조정해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상향 조정을 해도 네, 지금 그런- 900불을 훌쩍 넘어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같은 산업을 보는 산업 매니저들이 운영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벤츠나 BMW 빠지는 주가를 생각해 보면 그 반대급부에서 테슬라가 그 시장을 가져간다라고 다 생각하고 무형 가치를 계속 높게 평가해 주니까요. 아니 뭐 사실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그냥 반도체 생산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우리 삼성전자하고는 다른 반도체인가요? 비메모리. 예, 다르죠. 거기는 네.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엔비디아 인포맥스에서 이렇게 차트 한 보니까 주가 월봉 보셨어요? 보니까 아. 와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구나. 이번 달만 뭐 70 몇 프로 오른 것 같던데. 네, 그래도 뭐 넷플릭스는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지만 한 160배 올랐죠. 금융위기 이후로. 예. 좀 많이 올랐죠.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버블이란 건 지나가 봐야 알게 되는 거고 네. 버블이 또 더 버블을 만들고 이제 이거는 알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 지금부터는 자기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30-40%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오른 만큼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그 주가의 예측이라기보다 뭐 제가 그 통찰이 없어서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돈의 성격이나 자기의 위험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투자 철학 내지는 저같이 성향. 이렇게 예, 좀 마음 약한 사람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주시장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GDP 대비 미국 전체 주시장 시총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거품이 심했다는 99년 닷컴 버블 때를 지금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실물 경제 대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오버페이스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어닝 이익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2018년보다 낮아도 어닝으로 PR이나 뭐 그런 데이터로 보면 좀 낮은데 또 요즘에 중요시하는 캐시플로우 보는 매출액 기준으로 PSR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PSR? 네, PSR이라고 요즘에는 무형자산을 많이 치면 캐시플로우를 중시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주가를 보는 또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99년도를 넘었어요. 또 그러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오버밸류에이션 아니야 하면 그동안 풀린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증가율로 M2라는 제일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를 또 시총으로 비교해서 놓고 보면 이제 겨우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99년보다 현저히 낮고. 네. 서로는 뭘 의미를 두고 중시할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한데 실물을 보는 분들은 주식시장은 분명히 좀 요 근래 연준 인사들도 조금씩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에 대한 걱정을 2018년 4분기 이후로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돈이 많긴 많지만 말씀하신 김에 아까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그리스 정부가 돈을 조달하면서 미국보다도 더 싸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세상이 왔느냐. 자, 윤 파트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저금리론라는 작년에 아주 극을 쳤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뭐 독일 10년이 마이너스 0.7까지도 가서 우리나라의 뭐 상품이 난리도 쳤었고 네. 그리고 전 세계 채권에 뭐 발행된 채권의 30% 가까이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되는 일본 포함해서 네.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무역 분쟁 해소되고 이러면서 그 비중이 많이 줄었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또 늘어요. 최근에 또 다시 늘고 그 메인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 내 투자자들 그리스가 분명히 2019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0년짜리 국채 3%대 4%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일드 포 헌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헌터 투자처럼. 포 일드 아니고? 네, 뭐 헌터 포 일드. 일드 포 헌팅 아닌가요? 어쨌거나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수익률 사냥을 위해서 뭐 1bp라도 더 주면 지역까지 간다 이런 개념. 마이너스 채권은 채권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픽스드 로스입니다. 픽스드 인컴이 아니라 끝까지 들고 가면 자본 차익 외에는 자본 차익을 노린다는 건 투기적 상품이고 독일 분트 10년물이 마이너스 0.45, 46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계속 들고 있으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캐피탈 로스죠. 근데 안전 선호 때문에 중앙은행 사줄 거란 믿음 하에
가져왔던 건 작년에 그래서 마이너스 0.7도 갔지만 그게 아둔한 짓이었다고 손절을 하는 듯 보였지만 지금 또 갈 데 없는 돈들이 글로 몰리거든요. 일단은 ECB가 양적 완화도 해주고 있고 지금 분위기 속에서 유럽 경제가 자동차 생산 중심으로 또 위축되면은 그런 쪽에 배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 채권 그래도 1%대 수익만 줘도 이거는 그래도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는 최근에 좀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픽스드 인컴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지금 사실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요 근래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그 선물 시장 중심이긴 하지만 많이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1% 중반 이상 10년 채권이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도 사실은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좀 튀어 올라갈 때 제법 튀어 올라가다가 최근에 뭐 연준이 뭐 금리 얼마나 낮춰줄지 모르겠지만 1% 중반까지 떨어진 거는 거기는 확실한 픽스드 인컴이죠. 요새는 그러면은 제로 금리가 꽤 높은 금리네.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7 이런 거에 비하면은 최근에 다시 25% 정도까지 마이너스 채권들이 올라왔으니까요. 일본이 올해 천황 바뀌었다고 신협에서 특판 예금이 0.3%였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요즘 그 재정을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유럽은 좀 생각보다 경기가 좀 안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뭐 IMF 같은 데서 재정 지출을 얘기하는 것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이제 부채를 늘려도 이제 코스트가 너무 적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일본의 정부의 이자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거의 순이자 비용이 제로거나 소폭 마이너스던데요. 일본의 정부 부채가 일본의 정부 부채가 230%가 넘는데 금리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자산도 아니고 이자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재정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건데 통화 정책이 좋으냐 재정 정책이 좋으냐 사실 답은 없는데 지금 재정 정책이 논의되는 거는 일단 통화 정책은 돈값을 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돈이 대부분 이제 자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이터를 보면 이것도 좀 깜짝 놀랐긴 한데 산업 생산이 물론 이제 진폭이 큰 데이터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영국 산업 생산을 100으로 치면 11년 지났는데 지금 93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메인 스트리트는 전혀 안 되고 저금리에서 그 돈이 다 뭐 주식이나 자산 시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재정을 쓰게 되면 뭐 재정 정책이 구축 효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정부가 원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꽂아주니까 돈을. 금리를 낮춰가지고 니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결국은 자산으로 간 거고 네. 필요한 거를 결국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정부의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한국에서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쓰는 정책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논란이 많지만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에 맡겨둬서 될 거냐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산 가격 많이 오르고 그러면 뭔가 정부의 제어가 네.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이제 확산되면서 시장이 불안해졌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기사 읽다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 글로벌 타임스 그러니까 그 환구 15죠. 그 중국의 관영 매체를 할 수 있는데 뭐 전문가를 인용하는 듯이 하면서 결국 요점은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한국 너가 잘해라 이거예요. 방역도 잘하고 아주 뭐 기가 막히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럼 중국 지금 걔네들이 내놓고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뭐 뉴스는 뭐 많이 나오던데 진짜 실제적으로 뭐 대책이라 할 만한 게 지금 쏟아지고 있나요? 중국 쪽에?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가동률 자체가 한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이제 방역과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 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경기 대응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 뭐 찔끔찔끔 금리도 내리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공무원에서 재정 정책을 좀 더 쓰겠다. 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뭐 이자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기한을 늘려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가동률이 한 60-70% 이상 오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러 지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2008년에 그 수찬성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찬성에 그때 2008년 5월에 이제 진도 8.0으로 10만 그때 명 후진타오 가까이. 주석이 막 현장에 직접 예. 뛰어가고 그랬. 예. 음.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되게 좀 위기였었거든요. 네. 그 10만 명이라는 예. 뭐 사람이 이제 그냥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묻히다 보니 굉장히 좀 심각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은 또 2008년 8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또 리만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엄청난 돈을 푼 거죠. 저희는 다 금융위기 때문에 중국이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얘기를 했었지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진이 있었고. 수탄성 지진이 있었고 음흠. 올림픽이 있었고 음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금융위기까지 와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4조 위안이 예, 풀리는 과정. 천문학적인 돈이 그때 풀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이게 지표가 나쁘면 나쁠수록 지금 1분기의 숫자가 나쁘면 나쁠수록 2분기는 또 의외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간다는 말씀은? 경기부양책을 써서 성장률을 최대한 6%는 안 되겠지만 뭐 5% 중반대라도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급해요. 올해가 자기들이 약속했던 2010년 대비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겠다는 해가 올해거든요. 올해까지죠. 네. 그런데 FMC 의사록도 공개됐습니다만 지금 연준은 딱히 움직일 의사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의회 그 보고 가가지고 네네. 상황 가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해야죠. 염려는 당연히 하는데. 글로벌 경제 지금 교육에도 영향을 줄 거고 심리적인 영향도 주는데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그래도 양호하다는 거였거든요. 핵심 네, 점점. 네. 그리고 실제 지표들도 미국에서 가장 부진했던 지표가 투자 지표들로 뭐 ISM 제조업 지수만 해도 기준선 아래까지 꺼졌다가 1월 달에 그 위로 올라왔고. 올려놨고 그리고 미국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올해 미국 대선 앞두고 나서 트럼프가 뿌려놓은 그 정책의 약발이 이제 빠지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펀더멘탈의 온기들은 있고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에 대한 염려까지 코멘트를 했다라는 건 연준이 작년에 예방적이나 얘기했고 그리고 또 연말에 단기자금 시장 교란이 들어오면서 레포 금리들 오버나인 레포 같은 금리가 막 튀고 하면서 약간 교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유동성까지 단기 유동성까지 풀어가면서 대응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 현상에서 지금 연준이 뭐 일부 외부 충격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 카드를 쓴다. 그래서 이번 2월달에 그 지금 현재 레포액 한도로 단기 쪽에 대주던 걸 초과 지준이 IOER이라고 지준에 지금 주는 이자를 올리면서 지준이 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채가 느는 것만큼 자산으로 단기 국채들을 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포는 줄였지만 트레저리 T빌로 이제 단기 만기 짧은 채권들의 잔고는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현재 서둘 이유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미국 자산시장에 진짜 일말의 타격도 없는데요. 그렇게 연준이 움직일 정도 같으면 자기들이 뭐가 힘들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이 글로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작년에 무역 분쟁 때문에 뭐 100원 그랬던 낮췄잖아요.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도 딱히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때 작년 10월이었나요? 금년 1월이었나요? 마지막 금리 내리면서 포즈라는 용어를 썼던 이제 우리 일단 멈춤 이거는 좀 계속 간다고 보면은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물론 뭐 어제도 터키도 뭐 금리를 내리기도 하고 최근 들어 뭐 태국, 필리핀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1년의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 16일 날 그때 거시경제 회의였나? 그때 이제 이주열 총재가 작심 발언이라고 다들 그렇게 뉴스가 떴잖아요. 기자들이 금리 인하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뭐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도 있다. 네. 2015년 메르스 때는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이고 지금 우리는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중인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막 국채 선물이 막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후인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셨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라 할 것 같으면 시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정도 얘기하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떠올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걱정되는 게요. 사실 2015년 메르스 때와 지금의 본질적인 차이는 네. 저는 내수가 그동안 뭐 한국의 자영업이나 굉장히 몇 년 동안 또 데미지를 입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더 나쁠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이 결정할 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금리의 레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2015년이면은 뭐 한 2% 정도 됐나요? 지금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았죠. 근데 뭐 아무리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주변부 통화의 경우에는 금리 이렇게 많이 낮추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1.25죠. 1.25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주열 총재가 계속 주장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 같고 0.75에서 한 1% 정도 그 정도가 한국이 좀 지켜야 될 선이 아닌가. 마지노선이다.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 1.25까지 낮췄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카드가 이제 한 번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높아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할 때까지 한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제로 금리, 양적 완화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 쓰는 정책인데 한국의 경우는 뭐 윤한 파트장이 더 잘 알겠습니다. 금리 한번 낮추면은 시장 금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역풍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그래서 해요. 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많지 않고 또 하나 낮추나 마냐해서 한 번 낮춘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아주 마지노하게 효과가 나올 거냐라 그러면 좀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번 낮춘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클까 조금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일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래서 수용성이라고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잖아요. 저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또 부동산 규제가 LTV도 조정하고 9억 이하 주택은 60 기존 60에서 50으로 9억 이상 30까지. 오늘 네. 발표됐습니까? 네,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그쪽 중심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했다면서요. 뭐 일단은 그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한 대책 꺼내놓고 이제 통화정 지금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그 정도까지 발언했으면 사실은 통화정책 신중성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는데 중앙은행 총 수장이 구사하는 레토릭으로서는 굉장히 지설적인 거 아닙니까? 뭐 꽤 명확한 편이었죠. 명확한 편이었다. 예. 근데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계속 갖고 주변에 지금 중국 일단은 그 질병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데미지 정도를 파악하면서 여행 수지의 타격이 큰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먼저 빨리 내려버렸고요. 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뉴질랜드 정도가 지금 이번 달에 조금 더 보고 가겠다라는 톤이었는데 호주가 또 오늘 실업률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실업률이 5.1 정도 예상했는데 5.3인가? 뭐 꽤 높게 나왔던데. 호주는 지금 이미 0.75 아니에요. 뭐 거기는 절대적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이기도 한데 이번에 뭐 산불 거기는 악재까지도 있어가지고 중국 경제 데미지에 뭐 내부적으로는 또 자연재해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근데 이번 달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네. 한국은 딱 그 중간에 지금 껴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이 선진권역이면은 약간 좀 한 템포 정도 쉬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판단하고 가야지 정도 톤이었는데 이번 주 이렇게 지금 진짜 특단의 조치 분위기면은 이번 달에 내린다고 해도 솔직히 저 효과는 뭐 의문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누구도 또 왜 내렸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특단의 대책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례도 따지지 말고 전례가 있다 없다까지 대통령께서 구사하신 레토릭은 그래요. 전례가 있다 없다까지도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책상에 올려놓고 해라라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 없이 그럼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일단 추경도 얘기 나오고 추경. 작년에 예산을 많이 늘려놔서 뭐 지금 세수가 얼마나 오래 또 경기 안 좋으면 거치네 만에 논란이 있지만 추경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아까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뭐 1.1%대까지 다 뭐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 0.2% 포인트 정도 원래 예상했던 거에서 날리면
추경해가지고 뭐 재정 승수가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한 10조 쓰면은 시간 너무 많이 안 빼게 쓰려고 10조 쓰면은 한 그래도 0.1에서 0.2 정도 커버하지 않느냐 추경하면. 근데 예전에 세수 좋았을 때는 추경해도 적자 국채 찍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확실히 구축 효과도 좀 걱정은 해야 돼요. 구축 효과도. 어떤 구축 효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남아 있는 여분이 잉여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빌려야 되는 거죠. 채권을 또 정부가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축 효과도. 예. 그래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고민인 게 금리 인하 기대로 지금 일단은 아래쪽으로 달리고는 있는데 금리 떨어지는 쪽으로 채권을 예. 농원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3월, 4월 지나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1분기 재정 소진되고 경기 타격 나오면서 추가 경정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작년 대비 국채 발행량이 올해 작년에 100조 찍었는데 올해 130조로 30조가 늘었거든요 지금. 그럼 윤 파트장 말씀 중에 지금 구축 효과를 걱정하신다는 얘기가 추경을 하려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그래서 시중에 돈이 빨려 들어가 그러고 나서 올라가. 추경이라고 다시 또 베풀어주면 이게 한번 그냥 돌고 가는데 그러면 별 효과가 없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국은행이 그냥 미국처럼 사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신사임당 찍어내고 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총액 한도 대출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랑은 다르지만 한국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발권력으로 필요한 부분에 직접 유동성을 저리에 예전에 뭐 금리 4, 5% 할 때도 1%뭐 빌려주는 그런 그 수단이 있거든요. 네. 요번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슈 생겼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요번 달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안 하고 참는다라고 하면 4월 달까지 폴리시 믹스 측면에서 추경 내게 되면 또 구축 효과도 생각해야 되니까 금리 정책이 거기에 맞추는 것까지는 거론이 될 것 같고 초액 한도 대출 그러니까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 같은 쪽에서 직접 타격을 받은 산업 쪽에는 진짜 저리로 하느니 좀 돈을 빌려주는 그것도 일종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거 그 우리나라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게 10조 정도 넘게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7위안 아래에서 잘 조절되던 달러 위안 환율도 인민은행 고시 환율도 7위안 위로 올라서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도 확확 튀고 있어요. 거의 뭐 2빅씩 올라. 그 와중에 우리 달러 환율도 1,200원을 다시 올라섰어요. 그러면 혹시나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은 우리 환율은 조금 더 위로 압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좀 받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저희 원달러 환율 그 1,200원대 초반대 환율이 생각보다 좀 단단한 상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지금이 비상시국이고 금리 인하하면 이제 위협은 받을 거고 저도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환율이 막 원달러 날아갈 환율이 것 같지는 않다. 1,250원 되고 이거는 안 아직까지는 죽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50원대 가는 거는 사실 뭐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진짜 큰 대외적인 이벤트가 같이 결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환율인 것 같고. 코로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코로나가 아까 중국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분기는 무지하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2분기는 또 약간 생각보다는 또 세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시장은 또 한 단계 더 멀리 네. 내다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올해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성장률의 방향성 자체는 1분기는 어쨌든 지금 뭔가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다운사이드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또 좀 2분기, 3분기는 또 턴어라운드 한다. 지금 것보다는 2, 3분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센터장님, 요즘 어떻게 이렇게 얘기들 하고 다니십니까? 정권가에서는 우리나라 환율 지금보다 높아지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까? 지금보다 낮아지는 원화 강세가 좋습니까? 제 생각엔 뭐 한 요 정도가 요 정도?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좀 형편이 좋을 때야 어느 정도 이제 고환율 정책을 써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 보통화는 사실 탈이 나는 게 탈이 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원화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 이제 달러가 있어야 될 나라인데 네. 그 교환 비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코스트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허재환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1,250원이라는 게 사실 한국의 단일 요인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글로벌하게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했던 거고 1,250원 이상으로 올라갔던 거는 물론 뭐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네. 이게 통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1,250원 이상으로 튀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지금 정도 레벨도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고환율의 고점 정도가 뭐 1,200원 언저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5, 60원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한국 경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반영이 된 환율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이 정도가 뭐 좀 괜찮은 레벨이라고 봅니다. 저희 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250, 1300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뭔가 좀 우리한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네. 그 환율은. 뭐 중국에서 뭔가 사단이 났던가. 중국에서 사단이 났던가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체온이 한 39도 30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윤 파트장님께는 뭘 여쭤보고 싶은가 하면은 채권 전문가로서 이제 바라보는 그겁니다. 예? 네. 가끔씩 그러시잖아. 철없는 주식시장. 제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예. 요즘은 근데 솔직히 이 밸류에이션 보면 조금 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더 든다. 남의 아픔도 뭐 지금 무시하고 가는 미국 증시 보면 진짜 철부지 같아요. 인정해버립시다. 막 세상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그 나빠지는 뭐 이렇게 못 따르는 실물 경기나 현 상황이 어때 이런저런 악재들 갖다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을 갖다 인정하자고요. 네. 걔들만 누리지 말고 우리도 좀 누리자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남들 갈 때는 상대로 쳐지고 전 세계적으로 빠질 일 있으면 앞서 빠지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보시기에 맨날 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한번 찍어주세요 하면 뭐 찍어주세요? 아 제가요? 네. 근데 요 근래 드는 생각은 한동안 문화 증시 정체를 했을 때는 뭐 테마도 많았고요. 사실은 네. 뭐 바이오가 한번 뜨기도 하고 뭐 온갖 사건 사고들도 주식시장에 많았는데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도 명확한 게 지금 코스피가 문의는 1월 초 낙폭을 이번 주 초까지 회복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 주도주라고 하는 삼성 반도체 쪽, 그다음에 최근에 인터넷 소프트 쪽, 그리고 일부 거기에 수혜보는 산업들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전체적으로 1월 초 대비해서는 뭐 한 그 3개 산업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한 7, 8%대 지금 수익률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 차별화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되는 놈만 되는 시장이 미국도 요즘에 제일 또 몇몇 기사들 보니까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소기업 지수 대비 S&P 500의 상대 주가가 확실히 월등하게 앞서고 또 S&P 500 안에서도 그 핵심 대장주인 100하고 500하고 상대 주가도 100이 앞서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보거든요. 실물 경제가 좋아서 낙수 효과가 있어서 막 이 작은 기업들까지 돈줄이 흘러내려가서 다 에브리바디 해피해지고 처져 있는 애들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확실한 이익과 미래의 꿈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오르는 애들만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그게 버블처럼 보이는 상태인데 저한테 찝으라고 하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두드러졌던 주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 카카오 같은 뭐 제가 그런 주식 정보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번뜩 드는 생각, 저는 주식이 없고요. 당연히 주식은 없는데 그런 인터넷 소프트 업종들이 뭐 이번에 코로나에 또 일종의 또 수혜 주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안에서 누리는 뭐 게임 종목들도 그렇고 뭐 그런 쪽에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쪽도 분명히 반도체와 함께 IT 쪽의 혁신으로 같이 가는 업종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식들 좀 유심히 보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고 그나마 하는 게 요번에 뭐 SDI하고 LG화학도 뭐 소송도 있었지만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소송도 하고 서로 욕심 내는 것 같거든요. 그쪽 관련된 팀도 테슬라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서 갔던 그 영향을 좀 그대로 쫓아가고 우리나라도 그 주도주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막 벌렁거리게 할 만한 훌륭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업종이 뭐라고 이렇게 추천하십니까? 뭐 딱히는 없는데요. 딱히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 이게 중국의 병원이 너무나 열악하고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 끝나면 제 생각에는 뭐 중국이 예전처럼 막 고속도로 깔고 철도 까는 것도 뭐 안 하진 않겠지만 병원을 무지하게 지을 것 같고요. 병원에 들어가는 여러 의료기기 같은 거 많이 수입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의료기기와 관련된 산업들은 뭐 한 2, 3년은 되게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실제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가는 그 바이오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아직 단월 주식 많이 올랐어요. 손소독제. 오늘 보니까 올랐던 것들은 무슨 에탄올 들어가는 회사들만 올라갔던데 모나리자도 올라가고 모나리자는 왜 오르지? 마스크요. 마스크. 그렇구나. 야 빅픽처 하던 주간 전망대에서 지금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모나리자까지 나오니까 조금 스케일이 김학균 센터장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다 전망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 예? 참 창피하게도 한 해가 이렇게 시작할 때 금년은 이럴 겁니다라고 월가시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여의도도 대충 뭐 비슷해요 했다가 연말에 가보면은 죄송합니다가 참 많아요. 근데 약간 그 조짐이 보이는 게 네. 2020년에 모두가 제시했던 게 네. 선진국은 이제 조금 사그라들고 이머징이 좋을 거야. 뭐 IMF 같은데 경제 전망도 네. 선진국 전망치는 낮추고 뭐 브라질 뭐 이런 애들 쭉 인도 같은 애들 올려갖고 글로벌 성장률 이렇게 평균을 높이고.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2월 2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살펴보니까 선진국만 좋아요. 예. 근데 또 틀릴까요 이번에? 이제 결국 경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미국 주가를 보면은 올라가는 거나 꺾이는 사이클이 좀 일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표가 나왔을 때 이게 꼭 강하고 떨어지고 이렇진 않은데 그리고 제가 금융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신흥국 주가는 설명하는 팩터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가게 되면 신흥국 주가가 아웃퍼폼을 하는데 작년까지 제조업 PMI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이제 뭐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또 억눌린 게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방향은 경기 사이클이 뭐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이 업턴으로 가니까 이제 과거의 사이클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 주식이 좋은 사이클인데 이게 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저는 허재한 의원의 견해처럼 1분기 나쁘고 2분기, 3분기 리커버리가 된다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신흥국 주식이 선진국보다 조금 나을 가능성은 있다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1분기에 안 끝나고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신흥국 주식 좋다고 말한 사람들이 틀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용감한 사람들은 종목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책임질 일이 없어서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의원님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삼성전자 30% 시총 비중 상한제 뭐 말리 돌다가 뭐 없던 일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이거를 조기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요. 네. 그거를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빨리 땡겨서 이번 달 다음 달에는 안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건 뭐 거래소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텐데 그 네. 시기를 이제 좀 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뭡니까 저 월급 받아갖고 예? 애들 이렇게 저 자녀 둘이 있으면은 한 20만 원 정도, 20몇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빼가지고 애들 삼성전자 주식 따박따박 2주씩 사주면 좋을까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게요. 예. 아까도 초반에 이제 우리 윤 파트장 얘기한 것처럼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 말고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저희
저희 회사에 이제 IT 담당하시는 이제 IT 담당자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삼성전자는 진짜 그 단순히 한국 회사가 아닌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제 그 삼성전자가 또 가외에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수준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대한민국의 1등 회사인데 2등하고는 또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는 1등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흔들려도 어쩌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됐습니다. 세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서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째, 오늘 이렇게 이 뭐 흉흉한 와중에도 너무 막 우리가 막 먼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푸시킨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그런데 너무 좀 우리가 낙관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환율은 1,200원 위로 다시 올라왔고 우리 이제 숫자만 봐서는 중국은 사그라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국이 터지고 일본도 무슨 뭐 사망자가 2명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세 분께서 갖고 계시는 향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어떤 방향성하고 그리고 조금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 윤 파트장님부터 해서 한 1, 2분 정도 짧게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지금 절대 이 질병에 대한 예우를 예단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의 공포가 좀 수그러들고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따지는 단계에 와서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재확산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질병 터졌을 때 바로 V자라기보다는 W자에 가깝게 한 번은 이제 또 그 확산의 공포 한 번 네. 정도는 더 자극을 주고 다른 외부 변수들이 들어오기도 했더라고요. 예. 2003년에 뭐 이라크전도 있었고 아하. 2015년 메르스 때도 뭐 아까 중국 쪽 그런 경제 위기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의 파급 효과 때문에 뒤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경제가 가는 방향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그 한 분기에 그로서는 그렇게 심하게 타격받고 중국도 수잔성 그런 재해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 뒤에 리커버리들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됐거든요. 이 질병 이슈는 그리고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D를 지금보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들은 좀 일부 자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자극적인 만큼의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심리는 위축돼 있지만 뒤에 저희는 전략으로는 채권은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뭐 채권 투자들은 다 좀 어느 정도 매수 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질병 신규 확진자 수만 줄는 뉴스만 좀 나오고 나중에 재정들이 부각이 되면 또 작년에도 무역 분쟁 빠지자마자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아하. 이번에도 약간 그런 위험성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채권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되 무리하지 말자 쪽으로 채권은 안전선언 쪽에서 그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저는 이제 그 이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이게 심각한 만큼 정책이나 유동성의 힘도 같이 더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정도까지는 약간 금융시장은 버블리하게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소위 이제 테크 기업들과 이제 주식시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도 믿으시죠? 네, 트럼프 네. 대통령도 은근히 믿으시죠? 네.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또 뭐 약간 사람들이 구간이 명간이네 이러면서 또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구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금융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힘들고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안전자산보다는 그래도 위험자산 쪽에서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히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뭐 그닥 비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지는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아니, 비이성적인 게 너무나 많나 그 비이성적인 흐름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철없는 주식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비이성적인 그 흐름이 생각보다 오래되어 왔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지금의 흐름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이클의 후반에 있는데요. 그 네. 끝을 단정하지 말자. 단정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네요. 센터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싼 자산은 너무 싸 보이고 아. 약점이 너무 많고 좋아 보이는 건 너무 비싼데 네. 근데 유동성이 투입됐을 때 나타나는 자산 가격의 반응은 이제 저는 경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V자형의 형태들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4조 위안 경기 부양을 하면서도 예. 굉장히 경제 지표가 V자형으로 나타나고 결국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은 경기 부양의 강도도 그때보다 약할 거고 근데 전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인류가 가진 그 자정 능력이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1분기가 나쁘고 V자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비싼 자산이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가 조금 주식을 좀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의 강한 반등 정도가 기대가 되는데 그때는 저라면은 많이 오른 자산은 좀 적극적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예. 저 한마디만. 네. 안전자산 측면에서 아까 또 독일 10년 마이너스 0.4에 이 과정에서 또 부각되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거든요. 금. 예, 금이 또 최근에 또 의미 있는 고가를 경신하면서 가는데 주요 외신들이 다 얘기해요. 마이너스 금리는 실패한 정책 아니냐 사실. 그 픽스드 로스를 살 거면 안전 자산을 위해서 차라리 금을 사라. 금이 뭐 배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채권은 배당이 아니고 예. 이자를 지급해야 될 신고하니까. 상태의 채권을 살 거면 거기 비하면은 유동성이 풀리는 거에 대한 그 힘도 사실은 금이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 엔이 약하거든요. 그거하고 금하고의 또 유동성의 힘으로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금을. 그래서 뭐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다 약간의 안전 선호해서 유동성 수혜를 보면서 그 둘 다 묘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측면에서는 너무 저금리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투자들도 있더라. 그래요. 네, 그냥 맞습니다. 네 얘기 드렸습니다. 금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회자되었던 투자 상품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금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 0. 몇 프로 하는 그런 채권 들고 있느니 이자 없고 배당 없는 무슨 0%가 예. 꽤나 높은 수익률이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사고자 덤비니까 가격 오를 거고 환급성이 좋고요. 네. 이른바 실질 수익률로 따지면 금반한 것도 없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그거죠. 적어도 바이러스라서 뭐 날 따뜻해지면 가설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라도 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예. 더 이상 진짜 그거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 온 국민적인 바람이기도 한데요. 이게 참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더 이렇게 뉴스의 흐름에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금통위 다음 주 한번 관찰해 보죠. 세 분 늦은 시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요즘 세미나가 없어서 편하겠네요. 소장 하려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우리 사람 먹는 것도 엎어놓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너무 근데 과잉 요정을 하는 좀 쉬는 게 맞아.